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내 평생 남에게 빚지는 걸 가장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큰 손해를 이른바 내 사람에게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7년 전, 딸 서연이가 임신해서 출산을 준비할 때였습니다. 저는 원래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잠깐 머물 생각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58이었고 막 공기업에서 퇴직한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싶은 일 좀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남편 이 양반은 저와 함께 제주도 일주 여행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고속철도 시간표를 찾아보고 서점에 가서 뚜벅이 여행자를 위한 제주도 안내서라는 책까지 샀어요. 제가 우리 나이가 곧 60인데 젊은이들 흉내 내는 거예요? 하고 웃으니 남편은 당신같이 젊은 부인이랑 사는데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획은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아침 공원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어요. 뇌동맥류 파열이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속이 텅 빈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집에 앉아 텔레비전도 켜기 싫었고 밥을 지었다가 식고 식었다가 버리기를 반복했죠. 서연이와 사위 김민주는 매일 번갈아 가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게 작은 희망을 주었죠. 나중에 그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차라리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어차피 나중에 애도 봐주셔야 하잖아요. 그때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사는 것도 의미가 없겠다 싶었고 손주랑 같이 지내는 것도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동거가 7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저는 제 자신을 전업 보모 겸 집안의 살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등하원을 시키고 밤에는 잠투정을 달랬으며 빨래와 밥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위 김민주는 어머님 이러시면 베이비시터보다 더 완벽하신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입에 발린 말을 잘했고 평소에도 다정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약과를 사오거나 명절에는 작은 가전제품을 선물하곤 했죠. 저를 친어머니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분유, 학원비는 모두 제가 냈습니다. 아이가 2살 되던 해 저는 강남에서 가장 비싼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죠. 김서방은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죠. 이건 내가 낼 테니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때 그가 진심으로 저를 존경한다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물론 대단해하죠. 제 손주인데 제가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습니까? 하지만 아마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그가 제 지갑이 완전히 닫혀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사실 저는 손주에게만 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 서연이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저를 닮아 애교가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커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모두 스스로 해냈고 제게 손 벌리는 법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이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매일 전쟁처럼 살았으니까요. 제게는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이 있었고 남편이 남긴 저축도 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생활이 무척 검소해서 옷은 10년 전에 산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기껏해야 신발 깔창이나 바꾸는 정도였죠. 저는 이 돈을 모두 이 가정을 지키는 버팀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행 가기 2달 전 저희는 샤브샤브를 먹고 있었습니다. 외손주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제주도 눈썰매장 풍경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저기 가요. 나 저 눈썰매 타고 싶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서방이 말을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그럴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몇 년간 너무 고생하셨으니 휴가 한번 다녀오셔야죠.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표는 다 알아봤어요. 5박 6일 제주도 자유여행인데 빡빡한 일정 없이 아침에 늦잠 자도 되고 호텔도 편하고 음식도 좋은 곳으로요. 어머님이랑 서연이 그리고 아이까지 셋이서 다녀오세요. 저는 일이 많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는 평소 돈 문제에 꽤 깐깐했는데 우리 여행 가라고 먼저 돈을 쓰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날 그는 말을 정말 예쁘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갑자기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랐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님께 드리는 작은 상이에요. 7년간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서연이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정말 가서 푹 쉬고 와. 집안일은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저는 처음에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김서방이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 해외 보내놓고 몰래 이사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 말에 웃고 말았습니다. 다음 며칠간 저는 손주짐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새 패딩 점퍼와 기모 바지를 사주고 일부러 데리고 나가 스노부츠까지 신겨봤죠. 아이는 부츠를 신고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눈에 전사 같지? 그럼 넌 세상에서 제일 멋져. 저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흰 봉투 하나를 서연이의 화장품 파우치에 넣어두었습니다. 50만 원의 용돈이었죠. 가서 마음에 드는 거라도 사라고요. 그 아이는 먼저 손 벌리는 법이 없지만 엄마인 저는 항상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직 여기 있다. 엄마는 영원히 내 편이다. 출발 전날 밤, 우리 네 식구는 식탁에 둘러앉아 전골을 먹었습니다. 아이는 제주도에 가져갈 공룡 모형에 대해 제잘거렸고 서연이는 제게 반찬을 집어주었으며 김서방은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여행은 어머님께서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난 7년이 직장 생활이었다면 벌써 사장님 되셨을 거예요. 저는 입으로는 자네 입은 정말 못 당하겠네라고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내가 몇 년간 쏟은 정성을 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다가 무심코 부엌 창밖에 달을 보았습니다. 밝게 빛나는 것이 마치 하늘에서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나 우리 딸 시집 잘 보냈어. 그리고 나도 이 집에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 저는 정말로 제가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가장 침착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외손주는 신나서 깡충깡충 뛰며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비행기가 구름 위로 날아갈까? 서연이는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며 비행기에서 마실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더 챙겼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탑승구 근처 의자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내 퇴직 이후 가장 기대할 만한 여행이구나. 표는 이미 받았고 짐도 붙였습니다. 탑승까지는 40분이 남아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심코 화면을 넘기며 친구들에게서 온 메시지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알림이 2개 떴습니다. 발신인은 김민준이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빠서 오늘 우리 배웅하러 못 온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웬 음성 메시지일까? 저는 메시지를 눌러 나중에 듣기를 누르려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그만 바로 재생 버튼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익숙한 약간은 아양 떠는 듯한 경쾌한 목소리. 저는 서연이에게 보낸 메시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첫 마디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랑 서연이 오늘 제주도 갔어.
내가 왜 여행 보내줬는지 알아? 장모님이 드디어 나 차 사라고 5천만 원 주시기로 했거든. 당연히 잘해드려야지. 내가 몇 달 동안 얼마나 친아들처럼 굴었는데. 일단 비위 맞춰드려야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을 때 돈을 내주시지.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친어머니에게 보낸 거였죠. 머릿속이 윙하고 울리면서 마치 어딘가 틈새에 끼어 움직일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성 메시지의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벼운 톤으로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엄마랑 아빠는 같이 못 가서 서운해하지 마. 내가 일부러 그런 거야. 저 세 사람 먼저 놀다 오게 하고 장모님 기분 좋게 돈 내주시게 한 다음에 다음 주에 내가 엄마랑 아빠 모시고 그 좋아하시는 온천 호텔 데려갈게. 1박에 50만 원짜리 내가 다 낼 테니까 걱정 마. 내가 당연히 엄마 아빠를 잊었겠어? 저는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50만 원짜리 위로상. 제 마음속에서 그토록 빛나고 따뜻하며 다정했던 사위가 불과 2분 30초 만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사업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돈을 내준 것에 감사한 게 아니라 저를 조종하기 위한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친아들처럼 연기했다고 말하다니. 세상에, 그럼 지난 7년간 나는 그와 함께 연극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너무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주가 옷소매를 당기며 할머니,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커피를 들고 돌아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어디 아파? 저는 입을 열었지만 목이 너무 말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들끓는 속을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좀 안 좋아. 머리가 약간 어지럽네.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서연이가 쭈그리고 앉아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잤어? 병원부터 갈까? 안 가. 제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너희끼리 가. 난 집에 갈게.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엄마, 지금 공항인데? 표 취소하기도 곤란해. 그냥 앉아서 좀 쉬면 안 될까? 저는 무너지려는 표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나 때문에 망치지 마. 난 정말 안 되겠어. 집에 가야겠. 손주가 실망한 얼굴로 저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 나 할머니랑 같이 눈썰매 타고 싶단 말이야.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대신 한 번만 타줄래? 할머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캐리어를 들었습니다. 동작이 너무 느려서 마치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는 아직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밀었습니다. 가. 비행기 표 취소도 안 되는데 낭비하지 마.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집에 도착하면 꼭 연락 줘. 걱정되니까. 저는 알았어. 두 글자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혼자 캐리어를 끌고 탑승구를 떠났습니다. 제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길, 전면 유리창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항의 냉방은 충분했지만 저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캐리어가 타일 바닥 위에서 딸깍 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느리게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손미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부드러운 게 아니라 허망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감히 흘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지금 제가 울어버리면 서연이는 분명 가지 않을 테니까요. 그 아이는 이 여행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저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될 평화의 껍질을 찢어 밝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찢고 싶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외손주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 여행이 할머니를 위한 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대중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줄에 서서 저는 기둥 옆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가족, 연인, 배낭여행객들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들뜨고 기대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고 일찍 퇴장한 여행객 같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들 중 하나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기사님이 어디로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순간 집 주소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겨우 서초동 교대역 근처요라고 쥐어짰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의 차들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생각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두 개의 음성 메시지를 떠올렸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난 몇 달간 김서방이 보여준 모든 효행을 떠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영양제를 사러 가고 한밤중에 약을 가져다 주고 매일 안부를 묻고 꽃을 사오고 식사를 대접했던 일들. 저는 당시의 친구들에게 내 사위는 아들보다 낫다고 감동해서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과는요. 이 모든 것이 제가 5천만 원을 기꺼이 내놓게 하려는 준비 작업이었다니. 그 5천만 원은 저와 남편이 20년 넘게 모은 노후 자금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간병인을 쓰거나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는데 쓰려고 했던 보루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또 무슨 일 있을 때 돈을 내주시지라고 한 말은 저라는 사람과 제 연금까지 모두 인간 자동입 출금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또 친아들처럼 연기했다고 했습니다. 연기조차 제대로 못한 주제에 집에 돌아와 문을 2번 잠그고 캐리어를 내려놓자마자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울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그 봉투를 꺼낼 때까지는요. 서연이에게 주려던 50만 원 용돈 봉투였습니다. 저는 원래 작은 쪽지를 써두었죠. 내 돈 쓰지 말고 내 자신을 위해 써라. 이제 그 쪽지는 제 손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아직 마르지도 않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조짐이 있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길 너무나도 바랐기에 한쪽 눈을 감고 외면했던 겁니다. 3달 전 김서방이 갑자기 저녁에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가끔 같이 아파트 단지 공원을 걷곤 했습니다. 그는 어머님 운동도 시켜드리고 저도 살 뺄 겸이라고 말했죠. 그날 그는 유난히 살가웠습니다. 걸으면서 자기 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낡아서 상태가 안 좋고 에어컨을 켜면 냄새가 나고 고객을 태우고 다니기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전조등이 나간 적도 있었다고요. 저는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차는 바꿀 때가 되긴 했지. 8년이나 탔고 800만 원 주고 산 중고차를 지금까지 썼으면 많이 썼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로 바꾸려고?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팰리세이드 신형 7인승을 보고 있어요. 타고 다니면 폼도 나고 가족들도 편하게 탈 수 있고요.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그를 놀렸죠. 자네가 무슨 사업가도 아니고 그런 큰 차를 타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고객들은 다 겉모습을 봐요. 제가 너무 낡은 차를 끌고 가면 집도 보려 하지 않아요. 저는 그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7천만 원이라고 넌지시 말했을 뿐이었죠. 그는 물론 지금 바로 살 수는 없죠.
아직 계획할 게 많아요라고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직감은 이 사람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구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이 3천만 원짜리 차로 바꾼다면 좀 도와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나한테 밥 한 끼 덜 준 적 없고 나름대로 예의는 지켰으니까. 하지만 7천만 원이라니 제 마음속에 매듭이 하나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갑자기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스테이크를 굽고 단호박 수프를 만들었죠. 서연이조차 당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라며 놀랐습니다. 식사 중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제가 역시 차를 바꾸고 싶어서요. 근데 7천만 원은 너무 비싸고 대출받기는 부담이 너무 커서요. 그러다 괜찮은 7인승 차를 봤는데 5천만 원에 가성비도 좋고 안전성도 높더라고요. 말을 마친 그는 저를 보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께 5천만 원을 빌리고 싶습니다. 차용증도 쓸 거고요. 매달 100만 원씩 갚아서 6년 안에 다 갚겠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안정적인 연금이 있으시니 당장 급하게 돈 쓰실 일은 없으시잖아요. 걱정 마세요. 앞으로 제가 어머님 여행도 모시고 간병인 필요하시면 제가 돈 내겠습니다. 그는 진심을 다해 말했고 심지어 눈시울까지 붉혔습니다. 저는 그때 사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완전히 무일푼은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몇 천만 원은 있었죠. 다만 그 5천만 원이 그에게는 넘기 힘든 벽이었고 제게는 완전히 못 줄 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계산기까지 두드리며 그가 할부로 갚을 기간과 이자까지 계산했죠. 마지막에 저는 스스로 아주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빌려주지 말고 그냥 주자. 저는 은행에 가서 원래 3년 만기였던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고 제 보통예금에서 좀 더 보태서 정확히 5천만 원을 그에게 송금해 주었습니다. 대출 받지 말고 이자 내지 말라고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네 돈은 비상금으로 남겨도 집안일이란 게 언제 돈이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가 통장 입금 내역을 확인한 순간 감격해서 제게 거의 무릎을 꿇을 뻔했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어머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은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감동해서 눈시울까지 붉혔다니. 저는 입금 확인증을 들고 집에 오면서 이 돈은 정말 가치 있게 썼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아이들도 돕고 가족 간의 정도 돈독히 하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저는 왜 꿰뚫어 보지 못했을까요? 그는 애초에 갚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마음 약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부담을 가질까봐 제가 수십 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 전혀 제 아들도 아닌 사람에게 전부 줘버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가 이렇게 어리석었다는 걸 알면 벌떡 일어나서 나를 욕하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불도 켜지 않고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소파는 예전에 저와 남편이 함께 산 것이었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살 때 색깔 때문에 다퉜죠. 그는 갈색을 원했고 저는 회색빛이 도는 파란색을 고집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는 제가 이겼죠.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좋으면 됐어. 하지만 지금 저는 회색빛 파란 소파에 앉아 그저 차가움만을 느꼈습니다. 사람이 한번 정신을 차리면 색깔조차 낯설게 변할 수 있구나.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제주도 호텔 사진 몇 장과 눈 덮인 거리와 온천여관의 등불을 배경으로 한 셀카 한 장. 제가 골라준 베이지색 목도리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오팔찌였습니다.
아주 정교해서 한눈에 봐도 싸구려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엄마, 이 팔찌 엄마한테 어울릴 것 같아. 근데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어. 300만 원. 돌아가서 실물 보여줄게. 저는 몇 번 보고 바로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저는 그녀에게 4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모처럼 나갔는데 마음에 들면 사야지. 엄마 생각해서 아끼지 마. 저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 아이가 제게 돈을 달라고 손 벌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압니다. 어쩌면 김서방의 그 두 음성 메시지 내용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서연이는 어릴 때부터 따지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살았지만 여전히 가정에 대한 어떤 온정과 책임감을 간직하고 있었죠. 저는 그 아이를 믿었습니다. 얼마 후 카카오톡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온 부재 중 음성통화 3통.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연달아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그 음성 메시지는 저희 엄마한테 들려주려고 한 말이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알려드리려고 좀 과장해서 말한 거예요. 정말 어머님을 자동 현금 지급기로 본 게 아니에요. 설마 진짜 화나신 건 아니죠? 어머님이 저를 제일 아끼시는 거 알잖아요. 그 뒤에는 고양이가 무릎 꿇는 이모티콘, 펭귄이 우는 이모티콘, 그리고 그가 가장 자주 쓰던 어머님 사랑해요. 이모티콘이 줄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어머님 하는 글자들을 보며 갑자기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그가 애교가 많다고 웃었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마치 미리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효심 가득한 이모티콘 뒤에는 정밀하게 계산된 감정의 포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계좌를 열어 중도 해지된 5천만 원이 이미 빠져나가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통장을 서류철에 넣고 잠시 생각한 뒤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통 예금에 남아있는 돈 전부를 다시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묶어달라고 했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얼마 전에 하나 해지하셨는데요. 확실해요. 이번엔 저 자신을 위해 저축하는 거니까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이마트에 들렀습니다. 처음으로 할인 코너로 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카트를 밀며 과자 코너에서부터 생활용품 코너까지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에는 할인하는 세탁 세제를 사곤 했는데 그날 저는 향기가 나는 수입 브랜드를 골랐습니다. 병은 옅은 금색이었고 은은한 장미와 나무 향이 났습니다. 계산대에 섰을 때 제 뒤에 있던 젊은 엄마가 제 카트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 아주머니 정말 많이 사시네요. 잔치 준비하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제부터 제 인생을 다시 살려고요. 그녀가 웃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집에 돌아와 세탁기에 새 세제를 붓고 거품이 세탁기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안도감이 함께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가 아니라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생선회를 먹고 싶었습니다. 편의점의 모둠회가 아니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갓 든 기름기 자르르한 참치뱃살 같은 것. 저는 주민센터의 꽃꽂이 수업에 등록하고 싶었습니다. 꽃에 대해 전혀 몰랐지만 갑자기 색과 형태의 조화가 인생의 전환점과 어떻게 닮았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부산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뜨끈한 팥빙수를 먹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혼자 산동네 골목에 앉아 먼 산을 보며 멍하니 있고 싶었습니다. 그 주에 저는 3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여행사에 걸어 다음 달 실버 감성 투어에 등록했습니다. 강릉에 가서 3일 동안 바다가 보이는 민박에 묵을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옛 동료 미경이에게
걸어 밥을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태극권을 다시 배우고 싶다고 말하니 그녀는 바로 저를 자신의 새벽 운동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치과에 걸어 충치 치료를 예약했습니다. 몇 년간 미뤄왔던 작은 충치를 이제는 고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는 남에게 의지해 밥을 먹을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이로 먹어야 하니까요. 예전에는 매달 서연이에게 생활비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붙여주었습니다. 외손주가 여름 캠프나 방과 후 수업에 등록할 때면 좀 더 보태주기도 했죠. 그녀는 한 번도 달라고 한 적이 없었지만 제가 먼저 어디 부족한 데는 없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없어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래도 꼬박꼬박 돈을 보냈습니다. 조금 더 주는 것이 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묻지 않았고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은 한 번의 깨달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안심이 되었던 것은 서연이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매일 제주도 사진을 몇 장씩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눈썰 매장, 내일은 게 요리. 그녀는 메시지로 물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감기 조심해. 저는 잘 먹었어. 방금 장미향 목욕도 했지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을 보내며 와, 엄마 정말 업그레이드 됐네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 업그레이드 됐다. 나는 더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준비하고 200권을 아끼려고 시장 세 군데를 도는 박 여사님이 아니다. 나는 더 이상 정기예금 통장을 꺼내 가족의 담보로 삼는 늙은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복수도 아니고 단절도 아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결코 내가 잘 지내는지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을 뿐이다. 아주머니, 이 커피는 제가 살게요. 젊은 직원이 라테를 테이블에 놓으며 미소 짓고는 돌아섰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컵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이 좋았습니다. 저는 옛 동료 몇 명과 예전에 자주 가던 대치동의 오래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영수가 너 정말 달라 보인다. 미경이가 저를 빤히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원피스에 립스틱까지 발랐네? 저는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가? 그냥 갑자기 빨간색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시험해보고 싶어졌어. 너 예전에는 빨간색 제일 싫어했잖아. 너무 튄다고. 그건 예전이지.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온도가 딱 좋았습니다. 옆에 있던 해수기가 놀렸습니다. 너 혹시 연애하는 거 아니야? 오늘 뭐 남자친구라도 생겼는지 물어봐야겠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하는 대신 컵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나 말이야. 최근에야 분명히 알지만 따지지 않는 것들이 뭔지 알게 됐어. 새 친구가 일제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뭔가 재밌는 얘기가 있구나. 빨리 말해봐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출발 당일 들었던 2개의 카카오톡 음성 메시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서방이 어떻게 차를 바꾸고 싶다며 떠봤는지, 어떻게 요리를 하며 구슬렸는지, 어떻게 저를 감동시켜 5천만 원을 받아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메시지를 잘못 보내 공항에서 저를 한순간에 정신 차리게 했는지까지 이야기하는 동안 제 손은 사실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져서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한 번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경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도 안 돼. 해수기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친엄마 운운할 낯짝이 있나? 정말 역겹다.
하지만 제 마음을 가장 움직인 것은 정희 언니였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고 가장 차분한 그녀는 그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중에 누가 자동화 현금 지급기 취급 안 당해봤겠어. 그녀는 나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두 번째 집을 팔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혜숙이는 딸아이를 5년 동안 키워줬는데 생일조차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경이도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들 집 사라고 계약금 보태줬는데 나중에 보니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은 넣을 생각도 안 했더라고. 모두가 한마디씩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 이야기에 속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은 모두 피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야. 단지 우리가 너무 방심했고 너무 관계를 상하게 할까봐 두려워했던 거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뒷배로 삼는데 익숙해진 거야. 오래되니 그들도 우리가 신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린 거고. 미경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버릇없게 만든 거야. 정희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데 익숙해서 우리 자신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걸 잊었어. 그날 우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커피를 마셨고 더 많이 건배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갑자기 그렇게 외롭지만은 않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각자 최소한의 선은 지키고 돈도 좀 남겨두자.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더 멋지게 늙기 위해서. 혜숙이가 컵을 들었습니다. 찬성. 우리 자신의 멋진 노년을 위하여 건배. 저는 가볍게 웃으며 컵을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마디 했죠. 앞으로는 먼저 나 자신이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을 이야기하자. 그들이 돌아온 날 날씨는 후텁지근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소리가 들리자 외손주가 가장 먼저 달려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플라스틱 도라르방을 들고 있었죠. 할머니, 저 왔어요. 제가 뭐 가져왔는지 보세요. 저는 도라르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와, 이게 누구야? 제주도 도라르방 할아버지예요. 할머니한테 제주도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잘 받을게. 고맙다. 서연이는 2걸음 늦게 들어왔습니다. 얇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약간 창백했습니다. 여행으로 지친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엄마, 쓰레기 버려줄까? 나 밥은 먹었어?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짐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할 말이 산더미 같은데 한마디도 감히 꺼내지 못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녀를 보지 않고 계속 사과를 깎았습니다. 동작은 매우 느렸고 껍질을 깎는 것조차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녀가 부엌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공항에서 뭐 들었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사과 껍질을 동그랗게 이어가며 깎았습니다. 그녀가 2걸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엄마 표정 못 본 거 아니야. 그냥 엄마가 말 안 하니까 나도 감히 물어볼 수가 없었어. 저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내가 뭘 들었을 것 같니? 그녀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잘못한 아이처럼요. 알고 있었구나. 그렇지? 그 음성 메시지. 그 사람이 잘못 보낸 거.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 정말 너무했어. 내가 한국 와서 엄청 뭐라고 했어. 그냥 장난이었다고. 우리 엄마한테 한 소리라고 변명하는데 나도 알아, 그 말투. 그 사람은 분명 엄마를 계산하고 있었어. 저는 마침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깎은 사과를 접시에 하나씩 보기 좋게 담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이기적인 걸 이제야 안 게 아니야. 몇 년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서연이가 놀랐습니다. 진작 알았다고?
한 사람이 너를 마음에 두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 눈빛을 보고 말하는 방식을 들으면 알 수 있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나 자신을 위로했지. 내 밥을 먹어주고 명절에 선물을 사오고 병원에 같이 가주니까 그 정도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흘러 넘쳤습니다. 엄마, 내가 모른 척한 게 아니야. 그냥 모든 게 좋기를 너무 바랐어. 엄마가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엄마랑 그 사람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걸 원치 않았어. 내가 갈 곳이 없을까? 봐 두려웠구나. 서연이가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엄마가 혼자 외로울까봐 그랬어.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네가 내 외로움을 걱정한 게 아니라 실은 너 자신이 갈등을 마주하기 두려웠던 거야. 그녀는 얼어붙었습니다. 속마음을 들킨 사람처럼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항상 착했어. 너무 착했지. 누구를 보호해야 할지조차 공평하게 선택하려고 했어. 너를 탓하지 않아. 하지만 이건 기억해도 한 사람이 모두에게 좋게 하려고만 하면 결국 가장 상처받는 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서연이는 마침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울면서 말했죠. 엄마, 알았어. 이제 다시는 회피하지 않을게. 돈 문제도 집안일도 내가 다 책임질게. 그 사람이 다시는 엄마 돈에 손 못 대게 할게. 절대로. 저는 대꾸하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 사과 접시를 그녀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가는 아직 젖어 있었죠. 엄마, 우리 집에 다시 와서 살면 안 돼? 나 엄마 혼자 있는 거 싫어. 나 혼자 있는 건 문제가 아니야. 저는 그녀의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 가족들 사이에서도 나 자신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중요한 대사를 외우는 것처럼요. 엄마. 그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나 믿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고 낯선 사람을 무서워했죠. 하지만 오직 저를 마주할 때만 강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실망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당연히 믿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내 딸인데 내가 너를 안 믿으면 누굴 믿겠어. 서연이는 참지 못하고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녀의 등 뒤에서 가볍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둘은 그렇게 식탁 옆에서 조용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예전에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거 다 기억해. 이제는 내가 엄마를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저는 웃었습니다. 나를 위해 바람막이가 되지 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바람 부는 곳으로 밀어내지만 않아도 나는 정말 고마울 거야.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이미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말마다 그들 집에 가서 밥을 하지 않았고 외손주의 방과 후 수업을 등록해주지도 않았으며 매달 생활비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도 관계를 끊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역할은 너무 오래 연기하면 자기 자신조차 그것을 진짜라고 믿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만능 할머니라는 역할,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들 집에 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외손주의 발표회가 있거나 서연이가 먼저 초대할 때입니다. 가끔 그들 세 식구가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음식을 준비하지만 예전처럼 18첩 반상을 차리고 과일 플래터까지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4가지 요리만 합니다. 고기 하나, 채소 하나, 국 하나, 그리고 냉채 하나. 먹을 만큼만, 여유를 둘 만큼만 합니다. 김 서방도 여전히 옵니다. 가끔 과일이나 음료수를 들고 와서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는 정말 허풍을 떤 거였어요.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합니다. 와서 이 전구나 좀 갈아주게. 그는 전구를 갈고 창문을 닫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동작은 민첩하고 손주에겐 농담도 건넵니다. 할머니 집에서 제일 맛있는 냄새는 뭘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치킨 냄새지. 그가 말하는 모습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가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연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가 연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그가 제 아들이 되기를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회를 주었고 그는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그에게 자리를 하나 내주었습니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예의는 있지만 정은 없는, 영원히 현관문 근처 의자에만 앉는 그런 자리. 한 번은 서연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 이제 돈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꺼내는 게 최선이지. 너도 기억해. 집안일은 네가 이야기해. 다시는 그 사람을 내세우지 마. 나는 내 엄마지. 너희 부부의 공동 계좌가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저는 학교에 가서 외손주의 발표회를 보았습니다. 아이는 우리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어설프게 생긴 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키우고 싶은 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가 쓴 쪽지를 읽어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자기 집이랑 정원이 있고 국도 끓여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원은 인조 잔디였고 국도 사실 인스턴트 수프로 끓인 것이었지만 아이의 눈에는 당신이 한 끼의 밥을 주면 그것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교하는 인파 속을 걷고 있을 때 김서방이 제 가방을 들어주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천천히 걸으세요. 넘어지실까봐 걱정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넘어질까봐 걱정하지 마. 나 아주 잘 걷고 있으니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제가 아주 단단하게 걷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몸이 건강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관계에 얽매여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았고 희생을 통해 제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게는 제 돈이 있고 제 집이 있고 제 삶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누가 제게 잘해주면 저도 화답하고 누가 거짓된 마음을 보이면 저는 예의 바르게 피했습니다. 이것이 경계이고 지금 제가 유일하게 지키고 싶은 부드러움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7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공원을 2바퀴 돌고 중간 사이즈의 라떼 한 잔을 마십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반만 넣어도 너무 달게 느껴지거든요. 같은 길을 수십 년 동안 걸었지만 지금처럼 길가의 야생화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것을 본 적이 없었고 편의점 밖에 새로 놓인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가 종이컵 커피를 들고 제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을 발견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베란다에 앉아 휴대폰으로 김광석의 노래를 듣습니다. 서른 즈음에를 듣다 보면 저도 인생이 때로는 화음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다가도 결국에는 자신만의 멜로디를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요. 저는 예전에는 아까워서 사지 못했던 로즈 골드 목걸이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수묵화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그림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저보다 나이가 어렸는데 제 선이 부드럽고 색을 쓰는데 조심스럽다며 전형적인 통제형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 맞히시네요. 제가 예전에는 남들이 만족하지 않을까봐 엄청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두렵지 않아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은 이미 일어났으니까요. 남은 건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분명 더 좋은 그림을 그리실 거예요. 저도 제가 더 멋지게 늙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석 달에 걸쳐 서류 하나를 작성해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 정기예금 증서, 인감, 신분증, 통장, 그리고 요양원 자료 2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미 전화를 걸어 문의해 두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혼자 밥을 먹을 수 없게 되면 저는 그곳으로 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게요. 저는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와서 집을 청소하고 냉장고를 정리해 줍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것을 해내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써서 저 자신을 위해 서비스 받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을 돈을 위해 서비스하는 대신에요. 어느 날 오후 외손주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미래의 나를 그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자신의 모습을 그렸고 뒤에는 공룡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아직 있어. 여행 중이야. 휠체어 타고 바닷가에 있는데 뒤에서 큰 개가 밀어주고 있어. 저는 눈물이 나올 뻔할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 개 이름은 뭔데? 통장.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크게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할머니의 남은 인생은 통장에게 맡겨야겠네. 영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달력을 넘겼습니다. 내년 봄에는 경주 역사 탐방 투어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4박 5일 동안 머물면서 스케치북을 가져가 첨성대도 그릴 겁니다. 저는 달력의 빈 공간에 한 줄의 글을 썼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단단히 걷자. 줄 수 있는 건 주고, 줄 수 없는 건 웃어 넘기자. 그 글을 쓰고 펜을 내려놓자. 제 마음은 오후의 바람처럼 평온해졌습니다. 노년은 남에게 사랑받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존경받는 것에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의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올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고 햇살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서서 바라보는 저 하늘조차 더 넓어 보였습니다. 제 손편에는 책 한 권,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어제 친구가 가져다 준 유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추석이 막 지나 유자 껍질은 아직 푸릇했지만 껍질을 벗기니 그 향기는 달콤함 속에 서늘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이 후반전에 접어든 뒤의 온도 같았죠. 오늘 저는 외출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가서 살아있는 농어 한 마리를 사온 것이 전부입니다. 저녁에 혼자 맑은 찜을 해먹을 생각입니다. 요즘의 삶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제 냉장고에는 삶의 우선순위라고 적힌 쪽지가 붙어 있습니다. 첫 줄은 오늘 당신은 자신을 위해 한 끼의 식사를 요리했는가? 입니다. 매일 이 한 가지만 해내면 저는 하루를 헛되이 보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2달 전 주민센터에서 실버 포트럭 파티가 열렸습니다. 근처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초대해 각자 자신 있는 요리를 가져와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원래 가고 싶지 않았는데 미경이가 전화를 걸어 네가 안 오면 사회자한테 네가 몸이 허약하다고 말할 거야 라고 협박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핀잔을 주면서도 결국 제 특기인 마늘 돼지고기 볶음을 들고 갔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늘 보던 익숙한 사람들 속에서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파티날 저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최병문 씨라는 분으로 70살이고 은퇴 전에는 기계 공장 공장장이었다고 합니다. 제 성이 박씨라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영숙이라 꼭 옛날 가수 이름 같네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지만 그는 계속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은퇴가 죽기 전에 준비기간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보니 자유를 다시 배우는 재교육 기간이더군요. 그는 말이 좀 과장되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해서 담수 쪽 가장 인기 있는 나무대 크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는 보온병을 가져왔고 저는 계란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해변 벤치에 앉아 한 사람은 전처가 어떻게 자기 옷차림이 촌스럽다고 욕했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사위가 어떻게 자기 예금을 거의 다 털어 체면을 차리려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들과 같이 사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아주 좋아요. 따님은 보러 오나요? 네, 착한 아이예요. 단지 가끔은 사랑이 당신을 보호해준다는 뜻은 아니더라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와 제 머리카락을 헝클었지만 그는 제 머리를 쓸어 넘겨주려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외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재혼할 생각도 노년의 동반자를 다시 환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동행은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용한 매일매일의 작은 소리를 더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10월 중순의 어느 날 서연이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에 대해 글을 쓰라고 하는데 나는 무슨 위인이나 페미니스트 같은 사람 말고 엄마에 대해 쓰고 싶어. 저는 잠시 멈칫했다가 물었습니다. 나에 대해 뭘 쓰려고? 내가 엄마를 가장 얕봤을 때 엄마는 내가 가장 존경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저는 말없이 그녀가 말을 잇기를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저편의 그녀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랑 연을 끊지 않은 것이 엄마가 내가 뒷걸음질 치는 걸 못 봤다는 뜻은 아니잖아.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의지하지 않고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걸 보고 나는 알았어. 한 여자는 죽을 때까지 엄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그 순간 저는 거의 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기억하면 됐지? 굳이 글로 쓸 필요는 없어. 하지만 아이에게도 보여주고 싶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가 자기 할머니가 그저 밥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전화를 끊고 저는 부엌의 작은 원형 식탁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제가 직접 정리한 노후 준비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제가 쓴 글귀를 보았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고 누구에게 기댈까 두려워하지도 말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걷고 걷지 못하게 되면 사람을 부르자. 존엄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저는 그 글귀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사람이 기댈 수 있게도 해주자. 그날 밤 저는 밥을 한 그릇 더 짓고 국을 한 그릇 더 끓였습니다. 서연이를 부르지도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등불 아래 앉아 저 자신에게 밥 한 그릇을 담고 한 번도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지 못했던 과거의 저에게도 한 그릇을 담았습니다. 저는 이날을 나의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 인생이 이 순간부터 진정으로 온전하게 제 것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당신이라면 원래는 효심 깊고 다정해 보였지만 실은 당신의 지갑 깊이를 계산하고 있던 가족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을 폭로하고 맞서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처럼 조용히 돌아서서 스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당신은 한 어머니가 수년간 헌신한 후에 가정의 화목을 위해 계속 참고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은 그저 노년의 삶에서 누구나 조만간 마주하게 될 하나의 수업일 뿐일까요? 그녀는 고소하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고 그저 행동으로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매정한가요?
아니면 아직 부족한가요? 가족 간의 정은 도대체 어떻게 조절해야 할까요? 그 마지막 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돈과 감정이 얽혔을 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판단이 어쩌면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의 댓글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이러한 문제들이 결코 당신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생각하고 볼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채널 인생 이막 이야기를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당신이 아끼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모든 경험 속에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 숨어 있고 모든 토론은 한 사람의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